그날 새벽, 텔아비브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요하난 레비, 이스라엘 방공사령부에서 40년을 몸 바쳐온 대장이었죠.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만든 아이언돔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14일 새벽 3시 27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경보, 경보, 다중 미사일 공격 탐지. 작전센터의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마치 별똥별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까지 3면에서 동시에 공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아이언돔 시스템 가동. 제가 외쳤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90% 넘는 요격률을 자랑하던 시스템이 계속 놓치고 있었거든요. 레이더 조작사 베냐민이 얼굴을 하얗게 질린 채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이상합니다. 미사일들이 갑자기 분리되고 있어요. 뭐라고? 저는 모니터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나의 미사일이 공중에서 여러 개로 쪼개지면서 가짜 목표물들을 뿌리고 있었던 거죠. 다탄두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젠장, 기만탄까지 섞여 있다. 기술팀장 다니엘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이언돔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헛손질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비싼 폭죽이 되어 허공에서 터져나갔어요. 요격률 58%로 하락.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27발의 미사일이 방어망을 뚫고 이스라엘 땅에 떨어졌어요. 텔아비브 시내 한복판에 떨어진 로켓 소리가 작전센터까지 울려 퍼졌죠. 몇 시간 후 피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민간인 12명 사망. 그 중에는 11살 소녀 레아도 있었어요. 생일 파티를 준비하다 목숨을 잃은 아이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보고서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장군님. 부관 모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디어에서 책임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방패가 무너진 곳에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한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을 때까지 말이죠. 자존심이 생명을 지켜주지는 않는다. 다음 날 오전 8시, 저는 네타냐후 총리의 긴급 소집을 받고 예루살렘 총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피해 집계가 완료됐어요. 사망 23명, 부상 140명, 재산 피해 800억 셰켈.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죠. 레비 장군. 총리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총참모장 아비브가 먼저 나섰어요. 미국의 긴급 요청을 넣겠습니다. PAC-3 추가 배치와 THAAD 시스템을 요구하죠. 곧바로 워싱턴과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화면 너머 미 국방부 차관보 존슨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는 하지만 현재 우리 재고는 바닥났습니다. 대만 해협 위기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모든 시스템이 배치된 상태거든요. 그럼 언제 가능합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죠. 새 생산 라인 가동까지 최소 14개월은 봐야겠습니다. 14개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터인 우리에게 14개월이라는 시간은 영원과 같았거든요.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외교장관 엘리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파리에서 온 MBDA 대표단과 만났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SAMPT 시스템의 이스라엘 맞춤형 개발은 최소 18개월이 소요됩니다. 프랑스 측 기술 책임자가 말했어요. 게다가 비용은 기존 예상의 3배가 될 겁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매일 밤 울리는 경보 소리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정보국장 다비드가 조용히 한 장의 파일을 제 앞에 밀어놨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K-1000II 체계 폴란드 실전 배치 보고서. 폴란드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읽어보세요. 다비드가 말했어요. 놀라실 겁니다. 보고서를 펼치자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탄두 및 기만탄 혼합 공격 시나리오 요격 성공률 87%. 동시 8개 목표 교전 능력 입증. 이동 중 요격 성공률 91%.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실전 경험도 부족한 나라가 만든 시스템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87%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현재 우리 아이언돔의 요격률이 58%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 숫자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그 보고서를 펼쳐 들었어요. 한국이라. 정말 가능할까요? 일주일 후, 다시 열린 국가안보회의. 이번엔 비공개 회의였어요. 참석자는 총리 국방장관, 외교장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군 수뇌부뿐이었죠. 작전 참모 요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K-1000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외쳤죠. 그건 정치적 자살 행위예요. 우리가 70년간 쌓아온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릴 겁니다. 외교장관 엘리도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 유출 문제도 심각하고 무엇보다 미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요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제 밤에도 가다 지구에서 젊은 병사 둘이 희생됐습니다. 20살, 19살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에 어젯밤 브리핑에서 본 두 젊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아론과 다니엘. 징병된 지 갓 1년 된 아이들이었죠. 국방장관 갈란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비 장군, 솔직히 말하시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진실은 하나였거든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시스템은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제가 인정했죠. 그 사이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잃을지. 총리가 조용히 물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입니다. 요시가 답했어요. 맞춤형 설정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3개월. 그 짧은 시간이 엄청나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일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요? 혹시 마케팅이 과장된 건 아닐까요? 총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하십시오. 서류가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40년 군 생활에서 외국 무기를 도입하러 다른 나라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는 더더욱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또 다른 미사일 공격이 있었어요. 이번엔 아슈켈론이 목표였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이언돔의 요격률은 여전히 60%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 레아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에 다녀와야겠소. 한국이요? 갑자기 왜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은 질서정연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관계자들은 예의 바르면서도 전문적이었죠. 레비 장군님, 환영합니다. 김 부사장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계속 의심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안산 종합시험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인 도시 구조가 인상적이었죠. 저희가 준비한 건 단순한 시연이 아닙니다. 김 부사장이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위협 상황에 맞춘 맞춤형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시험장에 도착하자마자 브리핑룸으로 안내됐어요. 대형 스크린에 이스라엘 전 지역의 상세한 3D 지형도가 떠올랐습니다. 가자 지구, 레바논 국경, 시나이 반도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하마스의 로켓 발사 패턴은 이렇습니다. 기술팀장 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새벽 3, 4시 집중 공격이 67%를 차지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우리 상황을 저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헤즈볼라의 사거리 확장은 여기까지 가능하고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이 각도에서 접근할 확률이 높습니다. 박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으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무기를 팔기 전에 먼저 고객의 생존을 연구합니다. 김 부사장이 답했어요. 무기는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 도구로 누구를 어떻게 지키느냐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지금까지 만나본 무기 제조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드디어 실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만탄과 실탄을 섞은 복합 공격 시나리오였어요. 6개의 모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됐죠. K-1000의 레이더가 순식간에 모든 목표물을 스캔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만탄 4개를 걸러내고 실제 위협 2개만을 선별해서 요격 순서를 지정한 거예요. 5초 간격으로 2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고 두 목표물 모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생존 시스템이다. 시연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금 본 것이 실전보다 더 혹독한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벽하게 통과했으니까요. 박 박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건 단순한 방공이 아닙니다. 전장을 통째로 설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기존 시스템들은 미사일을 막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저희는 사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을 중심에 둔 기술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지금까지 저는 기술의 우수성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들은 그 기술로 누구를 지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던 거죠. 그날 밤 서울 시내 호텔에서 저는 창밖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삶이겠구나.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때요? 한국은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시스템이 그렇게 좋나요? 시스템보다 더 놀라운 건 철학이에요. 이들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우리가 찾던 해답일까?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레비 장군, 한국 방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건 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MBDA 대표단이 급히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레비 장군, 정말 한국 시스템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우리 기술이 훨씬 검증됐는데요.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직접 보고 판단해 보셨나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진짜 압박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은 미이스라엘 군사기술 공조 협정에 위배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동맹국의 압박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존이 먼저다.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 2025년 2월 15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방공 시스템의 최종 실전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관람석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참관단이 모여 있었어요. 미군 태평양 사령부, 프랑스 육군, 독일 연방군,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 군사정보국까지 총 120여 명의 각국 전문가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죠. 이번 시연은 실전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시연 책임자가 발표했어요. 가상의 탄도미사일, 다탄두, 기만탄, 그리고 초음속 활공체까지 모든 위험 요소를 동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물이 발사됐어요. 단일 탄도미사일이었죠. K-1000궁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레이더가 목표물을 포착하고 3초 만에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깔끔한 명중이었죠. 미군 참관단장 윌슨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본기는 충실하군요.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였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미사일이 공중에서 갑자기 6개로 분리됐어요. 다탄두 기술이었죠. 동시에 12개의 기만탄까지 뿌려졌습니다. 순간 관람석이 술렁였어요. 총 18개의 목표물이 하늘에 떠 있었거든요. K-1000궁의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각 목표물의 궤적, 속도, 질량을 분석해서 12개의 기만탄을 완벽하게 걸러냈어요. 진짜 위협 6개만 정확히 식별한 거죠. 6발의 요격 미사일이 2초 간격으로 발사됐고 모든 목표물이 명중됐습니다. 프랑스 기술진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리 SAMPT로는 불가능해. 미군 참관단장 윌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 패트리어트도 이 정도 정밀 분류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동시 8발 공격이었습니다. 북쪽에서 4발, 남쪽에서 3발, 동쪽에서 1발. 서로 다른 고도와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들이었죠. K-1000궁 시스템이 즉시 우선순위를 계산했어요.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질 위험이 높은 순서대로
자동으로 요격 순서를 정했습니다. 12초 만에 8발 모두 요격 완료. 이때 러시아 참관단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기술진도 마찬가지였죠.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동중 요격이었어요. K-1000 발사대가 시속 80km로 달리면서 공중 표적 3개를 동시에 요격하는 것이었죠. 이건 무리야. 독일 참관단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완벽했습니다. 이동 중에도 3발 모두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전장의 언어다. 사이렌이 울리고 미사일 경보가 5분 간격으로 터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떨어진 로켓 한 발. 12명의 민간인이 희생됐고 그 중에는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11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전설이라 불리던 아이언돔은 그날 하늘을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저 요한한 레비, 이스라엘 군에서 40년을 몸바친 제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우리의 방식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모든 걸 걸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선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쟁 경험도 적고 방산 기술에 대해선 알려진 바도 많지 않던 그 나라. 하지만 단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은 나라. 시연이 끝난 후 일주일 뒤 예루살렘에서 최종 내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였어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총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그러자 외교장관 엘리가 반발했어요.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70년 동맹이 흔들릴 수 있어요. 국방장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주국방의 나라 아닙니까? 그때 남부전선 베테랑 장교 야엘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40년 복무한 원로 장교였죠. 장관님들. 야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조카가 지난주에 전사했습니다. 19살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아이를 자존심으로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야엘이 울먹였어요. 제발 더 이상 젊은 생명들을 잃지 마십시오. 외교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죠. 그때 참모장이 긴급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장군님, 가자에서 또 대규모 공격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3일간 연속 폭격이 있을 예정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현재 우리 방공망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58% 요격률로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총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을 승인합니다. 즉시 긴급 계약을 진행하십시오. 3개월 후인 2026년 5월 14일. 정확히 1년 전 아이언돔이 무너진 그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새벽 3시 25분, 작전센터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대규모 공격 탐지. 하마스와 헤즈볼라 동시 공격입니다. 이번엔 더 교활했어요. 총 47발의 미사일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왔거든요. 1년 전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K-10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거대한 모니터에 47개의 붉은 점이 나타났어요. 그와 동시에 K-1000의 AI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분류 시작. 기술팀장 다니엘이 외쳤어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각 미사일을 분석했어요. 다탄두인지 기만탄인지 실제 위협인지를 순식간에 판별했죠. 47개 중 18개가 기만탄으로 분류됐습니다. 실제 위협 29개 확인. 우선순위 자동 설정 완료. 시스템이 자동으로 요격 순서를 정했어요.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하는 미사일부터 1순위로 지정한 거죠.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18초 만에 29발의 요격 미사일이 모두 발사됐어요. 하늘에서 불꽃들이 터져 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29개의 불꽃이 연속으로 피어올랐어요. 요격률 100%. 레이더 조작사 베냐민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외쳤어요.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어요. 완벽한 방어였죠. 그때 통신 장비에서 미국 측 연락이 들어왔어요. 레비 장군,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펜타곤의 존슨 차관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 기술입니다. 제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날 오후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CNN 이스라엘 한국 방공 시스템으로 완벽 방어 성공. BBC K방 공망 100% 요격률로 중동 전장 판도 바꿔. 르몽드 한국 기술이 증명한 새로운 방공의 시대. 각국 정부에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심지어 일본과 호주까지 한국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죠. 가장 놀란 건 미국이었어요.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재검토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정치적 파장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 밤 텔아비브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완벽한 방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1년 전 같은 날 공격받았던 바로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1년 전 생일 파티를 준비하다 희생된 11살 레아의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장군님. 레아의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다른 아이들은 안전하겠죠?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어요. 결국 우리가 지키려던 건 기술이 아니라 이런 일상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회고록을 쓰며 그때를 돌이켜봅니다. K-1000 시스템 도입 후 이스라엘은 총 127번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어요. 요격률은 평균 96.7%였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엔 써먹했지만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미국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려고 애쓰고 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4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저는 최고의 기술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가 더 강한지, 어떤 시스템이 더 정교한지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배운 건 달랐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로 누구를 지킬 것인가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기 전에 먼저 사람을 연구했어요. 누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지킬 수 있는지부터 생각했죠. 기술은 그 다음이었어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방산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바로 철학이었죠. 무기는 파괴하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만드는 거라는 철학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1년 전 그날 밤 희생된 11살 레아를 기억합니다. 그 아이의 생일 파티 준비 도구들이 흩어진 집 앞에서 저는 맹세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건 한국의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존심으로는 목숨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진짜 강함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요하난 레비, 이스라엘 방공사령부 전 대장. 생존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2026년 11월 14일 예루살렘에서